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6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 항목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 회계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1번 문제 풀으려면 1번은 우리가 회계 2급 때서부터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해왔었던 거고요. 자, 일단 자본적 지출 항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니까 자본적 지출, 결국 자산은 과소계산이 될 거고요. 비용은 안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게 되니까 비용은 과대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비용이 과대계산되면 결국 이익이 과소계산이 될 거고, 이익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본도 과소계산이 되게 된다. 이렇게가 그냥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자산이 과소계산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이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 분류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니까 그냥 공짜. 1번 영업권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영업권 무형 자산에 속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회계의 변경인데, 우리는 회계의 변경에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럼 우리가 정책의 변경에서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러니까 우리 선의총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추정의 변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가 변경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손율이라든지 그리고 추정의 변경에서 한 가지 암기하셔야 될 거 하나가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정률법을 사용하다 정액법으로 변경을 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추정의 변경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정책의 변경에서 한 가지 더 특징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정책이 바뀌면 우리는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추정의 변경은 우리가 전진 적용한다. 단기부터 적용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의 내용 요소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 수치가 바뀌는 것들 추정의 변경이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의 변경은 우리가 정책의 변경으로 보셔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3번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은 우리가 변경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정의 변경이다. 변경은 조금 수치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보기에 평가 방법에 대한 변경, 얘는 정책의 변경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볼게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상증자 시 주식이 할인 발행된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계산한다. 맞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주 발행 시 손익계산서의 단기 비용으로 신주 발행비를 처리한다 그랬는데 2번이 일단 정답. 자, 문제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뺀다.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처분가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4번 문제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주식, 사채, 발행 시 재비용은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그만큼 싸게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주 발행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 주식을 발행할 때 제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보기 잠깐 볼게요. 주식 분할의 경우 주식 수만 증가할 뿐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이죠. 그렇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1000주를 발행을 했고 액면이 1000원이더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본금은 100만 원인 회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 분할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주식 분할은 1000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다 이런 개념이고 1000주를 2000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주식 분할이라고 해요. 주식 분할. 그럼 주식을 2000주로 만들었으니까 한 주당 액면은 얼마로 바뀌겠어요? 500원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식을 그냥 500원짜리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우리가 주식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액면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자본금 100만 원에는 영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감자는 주식 소각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감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상감자는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을 반납받아서 태워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감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손 보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손 보전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우리가 순손실이 이만큼이 생겨 있을 경우에 주주들한테 주주를 반납을 받고 주식을 반납을 받고 그리고 손실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을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우리는 이익잉여금이 조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손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실이 생긴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실을 없앤다, 손실을 줄인다 라는 얘기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라는 뜻이 돼요. 손실이 줄어드니까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 이제 우리는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므로 태워버렸으니까 자본금은 이제 발행 주식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늘어나게 되고 자본금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무상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형식적 감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결손보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때 우리는 전체 자본에는 변화가 없더라라는 특징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자본 파트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보실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할 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창고 재고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기말 재고액을 계산을 해라 그랬는데 문제 5번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조금 문제였죠. 그죠? 첫 번째가 반품률이 높지만 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요. 얘를 추정할 수 있으면 매출로 봐요. 매출로 보게 되고 추정할 수 없으면 아직 매출이 안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으면 내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얼마가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내 것으로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된 시성품 그 중에 300만 원 중에서 구매 의사 표시를 한 상품이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200만 원은 구매 의사 결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담보로 제공한 건 그냥 내 거 맞아요.
담보를 제공한 것은 담보는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오고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은 소유권이 이미 나한테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렇죠? 내가 구매자니까. 그러니까 매입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구매자예요. 구매자는 우리가 소유권이 이미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400만 원만큼도 모두 내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니까 이만큼이 모두다. 그러면 1,700만 원이 모두 내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반품률이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 것이고요. 반품률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매출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매출인가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번 보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이렇게 그려놓고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되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지금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죠.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말한다. 네. 가공원가란 직접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를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했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중에서 우리는 다시 원가의 부분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 이거 이렇게 구분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주는 이건 종합 원가 계산. 그러면 지금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가공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정 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것, 총 원가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정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7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이쪽은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의 숙제는 뭐예요? 개별 원가 계산 이 간접비의 배분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의 숙제는 뭐예요? 이 가공비 조업도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는 게 가장 큰 숙제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원가를 추적해야 하므로 공정별로 원가를 통제하기 어렵다. 네, 공정별로가 아니라 제조 지시서별로.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 공정별로 우리는 원가를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 원가 계산 중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모두를 단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것으로 가정한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단기분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초를 모두 다 단기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기초분은 전기, 단기분만 가지고 기말을 계산.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큰 숙제가 이 조업도에 따른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니까 이 기말 제공품 계산을 할 때 우리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단기분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평균법은 전기와 단기를 그냥 합산해서 계산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과 달리 기말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기말제공품의 평가가 얘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기말제공품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3번 보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디마를 계산을 할 때 디마를 종합원가 계산해서 우리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이렇게 둘로 놓고 보면 우리는 여기 조업도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완성수량에 플러스 기말수량 마이너스 기초수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죠. 그쵸?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평균법이고 얘를 끝까지 계산을 하면 선입선출법이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기초수량이 없다면 기초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수량이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없다면 평균법, 선입선출법에 대한 계산의 차이는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은 자, 우리 문제 8번에 보시면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일단 보조부문비 배분 방법에는 세 가지 직접 배분법, 그리고 단계 배분법, 그리고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방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 고려하는 방식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상호 배분법은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다. 네.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혀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일부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직접 배분법이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단계 상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의 총 원가는 제조부문의 모두 어쨌든 보조부문이 생긴 건 다 제조부문으로 가야 돼요. 단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배분 금액이 살짝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총액은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제가 원가 계산할 때 직접 재료비, 제공품, 제품 이렇게 세 가지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기말을 놓고 계산을 하지만 노무비랑 제조경비는 그냥 단순 T자를 하나 그리셔서 외우시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배웠냐면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이렇게 됐을 때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돼요. 전선 전월 선금액, 전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당월 선금액.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월 지급액, 당월 소비액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이건 T자를 그냥 외우시고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당사의 보험료를 제조부문의 80, 영업부문의 20% 배분하고 있다. 당월 지급액 10만원, 전월 미지급액 3만원, 당월 미지급액 2만원인 경우 당월 제조간접 원가로 계상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순서대로 그냥 넣어볼게요. 자, 당월 지급액은 10만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은 3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액은 2만원. 그럼 당월 소비액은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소비액이 9만원입니다. 9만원. 그 중에서 우리는 제조부문이 몇 프로를? 80%를 곱하기 0.8 그러면 72,000원만큼이 제조부문이 사용한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이렇게 T자로 조금 암기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값을 조금 쉽게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몇 개인가?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완성품 수량은 1100개래요. 1100개. 그리고 기말 수량이 200개인데 조업도가 60%니까 기말이 120개.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평균법.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22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 기초 수량은 300개인데 완성도가 20%니까 60개. 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160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220개 거기서 마이너스 60개 빼니까 1160개. 그래서 평균법일 때 1220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약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11번은 제가 우리 부가세법에서도 설명을 엄청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역외분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외분송. 그럼 역외분송은 일단 면세가 있고 과세가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 등등등 얘네들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은 모두 다 면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택시, 우등고속, KTX, 항공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세버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광버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택시, 우등고속, KTX, 항공기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고 전세버스에도 붙어 있지만 택시, 우등고속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세버스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를 암기를 조금 하시면 역외분송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 누구나 서민들도 다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면세 적용이 되고요. 고속철도에 의한 거 KTX 우리는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대신에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도서, 대여 마찬가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2번은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그러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지금 이 문제는 불공을 찾으란 얘기죠. 그쵸? 불공. 그러면 불공물이 기업업무추진비, 승용차,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불공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된 매입세,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4번 제조업에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1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중에 엄청 중요하게 배우신 게 뭐예요? 농어민 매입부는 누구만 공제 대상이다? 제조업만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론으로 지금 문제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3번 문제는 지난번 기출에서 몇 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기출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원래 원천징수는 언제 해요? 내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라는 걸 하죠.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만약에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원천징수를 못했다 라고 하면 혹은 월급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12월의 급여예요. 12월의 급여. 12월의 급여를 만약에 1월에 지급했다. 그럼 1월에 원천징수 하시면 되고 2월에 지급했다. 2월에 원천징수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월 이후에 원천징수를 하게 됐다. 3월에 지급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귀속을 5월에 지급했으니까 5월에 1번 보기는 5월에 원천징수 한 게 맞고요. 7월분 급여를 8월에 지급했으니까 8월에 원천징수 하시는 게 맞고 11월 급여를 1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11월은 늦어도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 해야 한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맞는 표현이고요. 12월분을 3월에 지급했다. 그럼 12월분은 최대로 늦어도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아니요, 이거 그냥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가 따로 없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처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복식부기를 하는 자들만, 그러니까 회계를 우리가 자산도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자산을 분류를 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만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국세 환급금, 환급금은 우리가 수익금액으로 보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그 지급한 때의 가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와 관련 없는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가 아닌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뭐만 제외하고 이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주거 형편상 별거 같이 살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제 지출한 교육비만 교육비로 인정을 받게 돼요.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 작아졌다면 그 작은 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련이 없어요. 배우자의 소득과 관련 없이 본인의 소득 기준만 맞춰주시기만 하면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여야 돼요. 피보험자에 있어야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16회를 한번 풀어봤는데 죄송해요. 자꾸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번 시험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라는 멘트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조금 편안한 시험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건 4번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문제가 많이는 아닌데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했어요. 기초적인 것들도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3번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도 제가 중요하게 설명을 조금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게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